1982년 스페인 월드컵의 우승국은 이탈리아입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의 우승국은 그 유명한 마라도나의 아르헨티나입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의 우승국은 서독입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의 우승국은 브라질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1990년 그 월드컵 때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탈리아 월드컵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는 전 세계에서 축구를 잘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죠. 당연히 자기네 나라에서 월드컵을 하니 얼마나 우승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이탈리아는 4강에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승한 나라는 바로 서독이었습니다. 월드컵은 항상 여름에 하잖아요. 그래서 1990년 7월, 8월에 진행된 이탈리아 월드컵의 우승국은 서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보았는지 중계방송을 보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서독이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동독까지 엄청난 축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보셔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것이 1989년 11월 9일부터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8일이죠. 지금부터 26년 전일 겁니다. 그래서 11월 9일부터 붕괴되기 시작해서 1년 안에 급속도로 통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 10월 3일에 완전히 완벽한 통일이 이렇게 선포가 되었는데, 이미 1990년 여름에는 그 분위기가 다 무르익어서 서독 팀이 경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든 독일의 동독과 서독의 경기였고요. 그리고 서독이 마침내 우승을 했을 때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외신이 무엇이라고 보도했냐면, 앞으로 몇 달 뒤에 있게 될 통일 독일을 축하하는 엄청난 세레머니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1989년 11월 9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올림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980년 올림픽이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너무 아주 먼 옛날 기억이 안 나시죠?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 열리기 바로 전해 1년, 2년 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은 보통 7, 8년 전에 어디서 개최할지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 개최지는 벌써 결정이 되었고, 이제 개최하는 해가 거의 임박했을 때에 불과 1, 2년 전에 소련이 남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서방에게도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미국과 서방이 경고를 했는데, 기어코 소련도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침공을 하게 되었고, 이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와 항의의 표시로 올림픽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서구권이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1976년에 최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올림픽에 한국도 미국이 참여하지 못하니까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도 함께 참여하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참 역사적으로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 올림픽은 또 어디였죠? 1984년 올림픽은 LA 올림픽이었습니다. 이것도 이미 정해져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구권에서 LA 올림픽을 보이콧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보이콧가 2번 됐었습니다. 이때가 신냉전 시대라고 하여서 2차 대전 끝나고 한 10년 정도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엄청난 그 대결, 그때를 이제 냉전 시대라고 하는데, 이 당시를 또다시 가장 심각했던 시기라고 해서 신냉전 시대라고 이제 부르고 있었죠. 그래서 84년에 이번에는 소련과 동구권 이런 공산주의권에서 LA 올림픽을 보이콧하였어요. 덕분에 한국은 금메달을 굉장히 많이 땄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1981년인가 82년인가 IOC 총회에서 1988년 올림픽을 어디서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죠? 세울, 코리아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에 서구권이 보이콧하였고요. 84년에 LA 올림픽에 동구권이 보이콧했습니다. 신냉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8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소련의 새로운 서기장이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됐는데 미하일 고르바초프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대머리신데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지도가 이렇게 그려진 큰 점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요. 글라스트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그래서 경제 개혁 정책과 정치 개방 정책을 이분이 과감하게 시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정치적인 자유가 소련과 동구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80년대 초반에 그 바웬사라는 분이 계시죠. 그 폴란드의 노조 위원장이었던 이분이 그 폴란드 노조와 함께 그 폴란드 민주화 시위를 엄청 많이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폴란드나 체코, 헝가리 이런 데서는 이미 막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들이 막 터져 나올 때였는데, 그때 이 고르바초프가 소련에서, 종주국인 소련에서 오히려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니까 어디서부터 그 본물이 터졌냐면 폴란드, 체코, 러시아에서 본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88년, 89년에 이 세 나라가 자유총선거를 최초로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자유총선거에 의해서 의회와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선출되어졌습니다. 이러던 어간에 이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고,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8년 만에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올림픽을 치루었어요. 이미 그런 분위기가 이제 우리가 좀 화해해야 되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많이 국제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올림픽에 동구권, 서구권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그 신냉전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올림픽이 열렸던 것이에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소련과 동구권이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동독은요, 굉장히 이 동구권 국가 중에서도 아주 완고한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체코나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경우는 많이 유연해서 그 민주화가 빨리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늦게, 동독은 가장 경직되어 있었고 가장 완고하게 그 체제를 고수하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그 동독의 호네커라는 서기장을 만났을 때, 당신 이러고 있으면 당신 나라 큰일 난다, 지금 이 국제적인 흐름을 타야 된다, 그렇게 경고와 조언을 줄 정도로 가장 이 동구권에서 완고한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근데 아까 이제 영상 첫 부분에 보시면 89년 여름에 헝가리에서 자유총선이 있었고 국경이 풀렸어요. 이제 동독과 헝가리 사이에 국경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 수많은 동독인들이,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같은 공산주의 형제 국가였으니까
그 국경을 통해서 자유를 찾아서 헝가리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체코로, 오스트리아로, 주변 국가로 계속해서 넘어갔습니다. 마치 요즘 시리아 난민이 이 국제적인 이 이슈가 되는 것과 비슷한 어마어마하게 그 국경 넘어가는 그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헝가리에서 제3국가로 넘어가서 다시 일부는 그 나라의 망명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자기의 동족 국가인 서독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망명을 신청하는 거예요. 나는 서독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제3국을 통해서 서독으로 망명하는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 안에, 불과 이 여름 이 기간 안에 막 그 동독 국경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너무 많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이제 국제적인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였고요. 또 이 망명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이제 유럽은 이제 기차가 이렇게 마음대로 국경을 지나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오스트리아에서 망명을 이제 서독 망명을 허락받은 사람이 서독으로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거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를 지나갑니까? 동독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독 지역에 있는 스테이션이 있는 이 도시들마다 막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이제 막 같이 항의하고 시위하고 우리도 가고 싶다, 이런 일들이 막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국내외적으로 동독 정부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무엇인가 조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동독 정부가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조처를 취해야 됐는데 이제 약간 트릭을 썼던 거죠. 그래서 1989년 11월 9일 저녁에 이 샤보브스키라는 이 강요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청와대 대변인이나 뭐 이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라에서 새로운 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외신 기자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바로 그날 오후까지 휴가를 즐기다가 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발표할 책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다 숙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써준 대로 읽은 거예요. 뭐 그건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읽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 읽었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죠.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저 끝에서 헝가리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자기네 나라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니까 거기서 딱 끝나면 되는데 손을 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조금만 더 자세히 좀 가르쳐 달라. 지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이라는 게 바로 이 시간인지 아니면 언제인지 그 지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달라. 그러니까 아까 그분 보셨죠? 약간 이렇게 하더니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그냥 중계로 또 뉴스로 나가버렸어요. 이미 그때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이 이렇게 TV는 같이 볼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서베를린 사람들과 동베를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저 말이 진짠가? 너무 충격적인 지금 이야기를 발표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녁을 먹다 말고 그 베를린 장벽 국경으로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베를린에 가봤는데 그 도시 한가운데를 이렇게 그 콘크리트 장벽으로 쭉 이렇게 가로 막아놨었죠. 심지어는 어떤 역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가는 지하철이 있는데 바로 그 역 한가운데로 그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경계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지하철 터널을 막아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지하철역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지만 한쪽엔 박물관으로 돼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사실은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분할이 됐죠. 동독은 소련으로, 또 서독은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이 신탁 통치하는 것으로. 그런데 문제는 수도였던 베를린이 동독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베를린은 반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동베를린, 서베를린 한 것입니다. 근데 1960년까지요, 동베를린 사람과 서베를린 사람들이 그냥 살았어요. 아무런 제재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행정적인 구역은 구별되어 있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아이들이 골목에서 같이 축구하고 놀고, 또 마을 사람끼리 같이 이렇게 장 보러 다니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동독이 이제부터 벽을 쌓겠다. 그래서 이렇게 벽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콘크리트 벽돌을 올리는데, 그 올라가는 콘크리트 벽돌을 마주보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어제까지는 같은 동네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올라가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었죠. 그 장벽이 베를린 한가운데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가로지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뉴스를 듣고 동베를린 사람들도 나오고 서베를린 사람들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국경,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공항 나가실 때 여권 심사하는 그런 곳 있지 않아요? 그 베를린 장벽에도 몇 곳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미 동베를린 사람들이 그 정부에서 허가를 받으면, 비자처럼 이렇게 확인을 받으면 그곳에서 통과를 해서 서베를린에 한 일주일 정도씩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국경 검문소, 수비대 같은 곳들이 이제 여러 곳이 있었는데, 이곳을 지키는 그 국경 수비대, 동독 국경 수비대에는 상부로부터 별다른 어떤 이 지침을 하달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그날 저녁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정책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그렇게 해서 동독을 빠져나가는 사람은 거기다 이제 도장을, 주민증이나 패스포트에 도장을 찍어주니까 다시 동독으로 올 때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도장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시 동독으로 입국하는 거를 거부하겠다라는 트릭으로 그런 제도를 만든 건데, 여기서는 아직 그걸 하달을 받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데만 사람들이 몰려오고,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었고, 그러니까 이 국경 수비대도 알게 됐고 사람들도 알게 되면서 막 분노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그 국경 그 검문소에 있는 그 소장이, 나는 이 명령을 거부하겠다. 그래서 그냥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막 쏟아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근처에 있는 그 검문소에 다 전달이 되면서, 그 검문소에서도 이것에 동의를 해가지고 다 그냥 그날 저녁에 그 문들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물밀듯이 그 쏟아져 그 서쪽으로 나가는 그 동독 사람들 보셨죠?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그 장면을 볼 때 막 울컥합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에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그것을 촬영하고 보도하고 라이브로 방송하고, 그리고 그날 밤늦게는 이제는 더 이상 동독 정부가, 검문소가 이 국경 베를린 장벽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힘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근거도 없기 때문에 거의 그 공간은 이제 무정부 상태처럼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자정쯤에는 그 유명한, 여러분들 장면들 기억나실 겁니다. 사람들이 햄머로 이제 장벽을 때려 부시기 시작하고 이러는 것이죠. 동독 사람들은 햄머를 들고 와서 부시고, 서독 사람들은 샴페인을 들고 나와서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고 낙서를 하고. 그런데 그런 사태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동독 정부는 완전히 정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뒤에 동독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서독 정부에 연락을 해서 우리 정부를 접수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과 며칠 안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 89년 여름, 올림픽이 끝나고 89년 여름 한 약 1년 정도 이 동독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면서 많은 그 외신 기자들이 서독의 그 헬무트 콜 총리한테, 이분도 같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동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동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 헬무트 콜 총리의 유일한 답변은 I don't know. 정말 모르겠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것은 굉장히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CIA, KGB 이런 곳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이 지도자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엄청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이 국제적으로 화해 무드이지만 정작 우리 동독과 서독은 어떻게 될지, 특별히 저 서독은 어떻게 될지 정말 나는 모르겠다. 이것이 그 헬무트 콜 총리의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올림픽 끝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혹시 그 PPT가 준비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1989년 11월 9일에 이런 일이 있었고, 불과 한 주 정도 남짓해서 동독 정부가 서독 정부에게 협력을 요청을 하였고요. 자, 1989년 11월 28일에 독일 통일을 위한 10개 항이 제안이 됩니다. 서독 정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날짜를 잘 보세요. 1990년 3월 18일에 동독 안에서 자유총선거가 실시가 됐습니다. 이것이 다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990년 5월 18일 날 화폐, 경제, 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화폐, 경제, 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에서 당시 서독돈의 가치가 동독돈의 가치에 많게는 5배, 적게는 3배의 가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독 정부가 과감하게 이것을 1대1로 교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모든 부담을 서독 정부가 감당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통일 이후에 독일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25년 지난 지금은 거의 이제 회복이 되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1990년 8월 3일 선거 조약, 그래서 경제 통합 및 정치 통합이 합의가 되었고요. 8월 31일 날 서독과 동독 간의 독일 통일 완성에 관한 조약이 완전히 체결이 되면서 동독이 서독으로 실제적으로는 이미 편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두 번째 보시면 동독에서 자유총선거를 실시했잖아요. 왜 했냐? 이것을 하고 동독의 의회가 결성이 됐단 말이에요.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회를 서독 의회랑 다시 합쳤어요. 그래서 의회가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90년 9월 12일 날 서독과 동독을 분할하게 되었고,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분할하게 되었던 2차 대전 당시에 4대 전승국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이제 형식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일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남한과 북한이 회담을 할 때 두 나라만 회담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몇 자 회담하죠? 6자 회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만 이게 이야기가 주고받아진다고 통일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전적으로 이것을 이제 허락해주고 동의해 준 것이죠. 왜 허락해주고 동의해 줬겠습니까? 이것이 자신들의 국익에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1990년 10월 3일 날 서독과 동독 간의 독일 통일 완성에 관한 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통독입니다.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수십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국가 원수들이 다 그 자리에서 함께 축하주로 모이고 불꽃놀이를 하고 축하 공연을 하면서 이제 이 시간부터 서독과 동독이 아닌 하나의 독일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축제가 있었던 날이 1990년 10월 3일입니다. 1989년 11월 9일 날 이 샤보브스키라는 분이 잘못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겠죠. 어떻게 이것이 불과 11개월 만에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서독 정부가 잘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그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을 한 600만 명 정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차 대전 끝나고 독일 국가 원수로서 최초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곳에 무릎 꿇고 참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빌리 브란트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이 빌리 브란트 총리가 그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빌리 브란트 총리와 그 내각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었던 공산주의권과 동독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180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만약에 동독이 대사관을 개설한 나라에서는 서독이 대사관을 개설하지 않는 거예요. 외교를 단절시켜버립니다. 동독이 무역하는 나라와는 서독이 무역하지 않습니다. 근데 1970년부터 서독이 이 정책을 폐기시켰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독성이라는 정부 부처를 신설했습니다. 내무부 이런 게 아니라 내독성. 이미 컨셉 안에 독일 전체를 구상하면서 이 모든 것을 행정을 준비해 나가는 부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금야금 동독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만나자. 내가 너희들을 왜 만나냐? 돈 줄게. 만나는 거예요. 야, 너희 어렵지. 원조해 줄게. 또 만나자. 이번엔 고속도로 깔아줄게. 우리 서독 지역하고 서베를린 지금 막혀 있는데 서베를린 성 같은데 거기 고속도로 좀 놔줘라. 거기 서독 사람들만 다니게 해줘라. 우리 돈으로 고속도로 깔게. 나쁠 게 없잖아요. 그래, 돈도 주고 사람도 고용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은 서로 좀 듣게 해주면 어떻겠니? 편지는 좀 그래도 같은 가족이었는데 편지는 좀 서로 주고받게 해줘야 되지 않겠니? 전화는 좀 서로 하게 해주자. 나중에는 TV도 좀 보게 해주자. 그리고 너희가 도장 찍어주면 서독이나 서베를린 와서 일주일 정도 사람들 왔다 갔다 하게. 그거 너희들이 도장 찍어주고 그렇게 좀 해주자. 이거를 20년 동안 야금야금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준비들을 한 겁니다. 사실 저 헝가리 국경이 열렸을 때 저렇게 난민들이 쏟아져 나갔지만 헝가리가 체코나 헝가리나 이런 동독 인근 지역이 민주화가 빨리 진행되도록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다각적으로 측면 지원을 서독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정부 대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으로 하기도 좀 되게 이 제도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달라서 어렵고, 그래서 서독 정부가 갖게 된 지혜가 뭐냐면 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여기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분단되기 전에는 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독교회도 분단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컨셉을
독일 전체의 교단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독교회한테 부탁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꾸 동독교회 좀 만나줘라. 돈 주는 거예요. 동독교회 좀 갖다 줘. 그리고 서독정부에 전화하는 겁니다. 이번에 갈 때 몇백만 달러 가져갈 거니까 그거 교회에 조금만 주고 그거 당신들 겁니다. 에이전트를 하는 거예요. 에이전트를. 서독교회와 동독교회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동독이 자꾸 이게 마음을 허무는 역할에 서독 정부가 기여를 했고요. 서독 교회가 기여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함으로 동독 교회를 지켜준 거예요. 공산주의 정부에서 봐서도 동독 교회가 효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이것을 20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일 사람들 아시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지. 시나리오를 다 짜는 거예요.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인데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고 정치적인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서독 정부가 20년 동안 다 준비해 놓은 플랜 A, B, C 이것들을 그 현실에 맞게 가동을 시킨 것 뿐이에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시작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독 정부는 그 우연을 우연으로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역사로 만들었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죠. 신랑의 혼인잔치, 여러분 쇼시벤 손 목사님 쇼시벤 설교 들으시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신랑의 그 혼인잔치, 신랑이 올 때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다 써서 들고 그 어둠에서 어둠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신랑을 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의 들러리들을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은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신랑이 왔다라고 외칠 때 그 기름을 밝혀서 그 어두운 밤을 밝히고 신랑의 들러리들과 신랑이 들어와서 신랑이 신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 졸았어요. 졸기는 둘 다 졸았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다 써버렸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비록 졸았지만 기름은 잘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올해가 많은 사람들이 광복 70주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광복과 더불어 또 인위적으로 분단이 시작된 것, 또 1945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는 실제적인 분단의 70주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 70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이산가족 90 넘으신 어르신들이 정말 눈물 없이 우리 보지 못하잖아요. 그 세월을 어떻게 참고 기다렸겠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너무나 많이 지쳐있는 건 사실입니다. 마치 이 처녀들처럼 졸고 있어요. 피곤하고 지쳐있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우리가 기름만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깨어 기다려야 하듯이 적어도 한국인이라면 통일의 그날도 함께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그 통일이 우리만을 위한 통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너무 가슴 뭉클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노래가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 통일이 안 되겠구나. 왜요? 주변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하나가 돼서 강하고 멋진 나라를, 그래서 아시아의 판도를 재구성시키고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가 되고 이러는 거를요,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바보 아닌 이상은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미국도 안 바라고 일본도 안 바랍니다. 중국, 러시아 더더군다나 안 바라죠. 우리가 노래를 바꿔야 돼요. 이야기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죽어도 소원은 통일, 우리끼리 통일이 아니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통일,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통일 한국을 자꾸 어필해야 합니다. 또 영적으로 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통일 한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왜 필요하겠습니까? 선교사 2만 5천 명, 2만 7천 명 시대에 우리가 10만 선교사를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멈춰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가 GNP 700달러 때, 1인당 GNP 700달러 때 7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1000달러일 때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10,000달러일 때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2만 달러일 때 2만 명의 선교사, 2만 7천 명, 지금 2만 7천 달러쯤 된다고 하죠? 2만 7천 명을 파송하고 있다. 어떻게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해석해야 되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경제와 여러 면에서 힘을 주시는 이유는 선교하라고, 열방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리라 라고 하셨다면, 이제 이 21세기, 20세기, 21세기에 한국을 또 다른, 물론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제사장 나라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역사가 해석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말 못 살았던 나라, 식민지였던 나라, 6.25 끝나고 우리 밑에 아프리카의 나라 한 나라만 못 사는 나라가 있었던 이 나라가 이 100년 안에 그 큰 전쟁을 치르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스탄불을 갔는데요, 한국 장난 아닙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 그러면 막 무시하고 막 조그맣고 그러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 이러면 막 그냥 떠받들어 줍니다. 필리핀을 가서도 그렇고요, 홍콩을 가서도 그렇고요. 홍콩에 한국 자매인데 홍콩 형제랑 결혼한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홍콩이 결혼한 이 형제 집안이 꽤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가 때만 되면 한국에 오고 싶은 거예요. 여행.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주 다른 데도 좀 여행 가고 싶다는 건데, 우리 여행은 무조건 한국이야.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선교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에 힘을 써야지 하나님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한순간부터 우리가 선교에 힘쓰기를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최고조를 찍었을 때 그게 왜 최고조가 되었을까?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게 왜 최고조가 되었을까?
거기서 선교를 포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끼리 지내고 우리 건물을 올리고 우리가 화려하게 되고 내 명성이 높아지는 것에 도취되어서 더 이상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재정을 흘려보내는 일들, 헌신하는 일들을 멈춰버렸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를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났다고 보아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은 분명히 이 나라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원 뉴 코리아가 되어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아시아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유럽과 아프리카와 남미와 중동과 곳곳에 수많은 아시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힘을 실어줘야 하는 나라는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 북한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하며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이 인공위성에서 찍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서울과 경기권입니다. 여기가 한 진행교회쯤 되겠죠? 일본, 중국, 수많은 도시들에서 빛을, 이 도시에서 내뿜는 이 빛들을 보십시오. 북한입니다. 평양, 원산, 그리고 거의 없습니다.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이 사진을 보면 마치 이 지역은 무엇과 같습니까? 바다와 같아요. 여기는 무엇과 같습니까? 섬과 같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와 연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역은 경부선을 위해서 지어졌고 용산역은 호남선을 위해서 지어졌고 신촌역은 경의선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역은 경원선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신촌역에서 청량리역에서 기차표를 끊고 북한을 간다는 것 누가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원래는 평양도 갈 수 있고 원산도 갈 수 있고 신의주도 갈 수 있고 함흥도 갈 수 있는 기찻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경을 넘으면 북경으로도 갈 수 있고요.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수 있고요. 그 북경으로까지만 가겠습니까? 터키까지 갈 수 있고요.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고요.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열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혔어요. 잃었어요. 잊었어요. 그 7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지금 북한을 보고 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롱해요. 마치 길에 그 막 병들어 버린 강아지와 개가 지나가는 걸 쳐다보는 모양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리라, 아무도 통일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여러분, 사람이, 임신한 여인이 어떻게 진통도 안 하고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시온은 아이를 낳았대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아무도 한 아이가 어머니의 고통도 없이 쉽게 태어나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그것이 한 아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시온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지금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북한을 향해서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이제 죽어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병들어서 쓰러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회복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에 나라를 세울 수 있다. 내가 하루에 민족을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1989년 11월 9일의 그 사건으로 독일과 통일이 11개월 만에 통일이 되었다면 어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경제학 따지지 맙시다. 너무 정치학 따지지 맙시다. 너무 역사학 따지지 맙시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매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여호와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하였죠. 경제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스포츠도 아닙니다. 복음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깨어 있읍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깨어 있읍시다. 실망하지 마십시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루속히 올 것입니다. 구합시다. 저 형제와 자매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 구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내가 빨리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열방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수많은 아시아의 선교사들을 일으켜서 또 파송시키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인데 그날이 언제 올까? 저 땅의 백성들이 눈물을 거두고 함께 즐거이 헌신하여서 열방으로 예배하며 뛰어나갈 날이 언제 올까? 우리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깨어 있읍시다. 그 하루, 그 한순간 언제 올지 모르고 그것을 기다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침묵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을 헌신하게 하시고 무엇을 행동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좀 주님께 물읍시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북한에 쌀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정부와 민간 전부 다 돈을 합해서 20년 동안 북한을 도와준 돈과 물건 다 합해서
20조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1970년부터 90년까지 서독은 1년에 20조 원씩 썼습니다. 그 20조 원 다시 20년으로 나누고요. 그 20년으로 나눈 숫자를 다시 남한의 인구 5천만으로 나누면 1년에 남한 사람 4,700원어치 북한을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 마실 수 있는 커피 한 잔의 값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사고 싶은 옷을 사지 않고 헌금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먹다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북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전체 양보다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하실 때 물론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 하지만 북한의 주민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한 끼는 굶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것을 절제할 수 있다고 결단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어떠한 식으로라든지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 우리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을 기다립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